자, 데일리인트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방송을 제가 3%에 이제 이 마감 방송을 한 지가 네. 생각해 보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됐네요. 작년 2월 정도에 제가 조인을 해가지고 오래됐네요. 지금 네. 선배시라고 텃세 부리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에게도 끝이 오나 끝이 올까 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샷다 내릴 때까지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코스피는 살짝 오르고 또 코스닥은 1% 넘게 올랐는데 전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7.2포인트 상승 출발했고요. 장 출발 외국인은 선물만 매수했고 양시장 전반적으로 기관은 현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의 2차전지와 2차전지 장비주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정유화학 그리고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 그리고 증권은행 보험 등의 금융주와 건설, 해운, 인터넷 등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지난주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맥신 관련주라든지 페라이트, 히토류, 니켈, 리튬 그리고 종합상사, 육괴 등의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우리 명현커님은 맥신 이야기하시면 맥심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커피는 맥심. 커피는 맥심. 네. 역시 맥심은 그 커피죠. 예. 동서 그죠? 네. 주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지난주에 그게 약간 저희가 살짝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무튼 맥신주가 여전히 간다는 것은 시장에 좀 꼭 이걸 가지고 어떤 시장의 질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딱 응집이 되는 주도 섹터가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쪽의 쏠림이 너무 심하게 좀 나타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오전에 관세청에 8월 20일까지 누계 수출 발표를 했는데요. 8월 20일까지 누계 수출은 그 전반적으로 전년비 10.7% 감소했고요. 무역 적자도 35.7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원화 약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월달러 환율이 1,3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림인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8월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당월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가 일단 35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로 적자로 됐고요. 품목별로 보면은 선박과 승용차가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선박이 54.9% 성장했고 승용차도 20.2%, 승용도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24.7%로 약간 좀 빠져는 있습니다. 개장 직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었어요. 이게 수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개장 직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오히려 이제 추가 상승으로 시장 상승폭은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쭉쭉쭉 이제 1시간 정도 괜찮게 움직이다가 다만 10시 15분경에 중국의 8월 LPR 이게 대출 우대 금리가 고시가 됐는데 LPR 1년물은 10pp 정도 인하 그리고 5년물은 동결이 나왔습니다. 예.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와 관련된 이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이제 갖고 와 있는데요. 8월 15일 MLF 금리가 15bp 인하가 됐기 때문에 LPR 1년물과 5년물 모두 15bp 인하될 것이라는 컨센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15bp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왔고 그렇게 생각을 한 그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물은 10bp 인하를 했고 5년물은 동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 대비 인하폭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버린 거죠. 여기 따라서 예상보다 소극적인 비대칭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과 환율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 부재로 판단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 단기 실망감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창구 주도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당장 시장이 우려하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상승폭이 축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금주에 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 예정이고 한국의 금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부동산 등의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예. 거래 대금도 부진하면서 이제 다소 조금 상승폭이 거래소 쪽에는 조금 부진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오장 들면서 기관이 선물 순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전환했는데 역시 이제 코스피는 조금 힘이 빠지는 분위기였고 코스닥은 그래도 힘을 좀 버텼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철강, 의약품을 매도했고 화학과 기계, 유통은 매수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의 7거래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를 매도를 했고요.
있고요. 제약과 일부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철강 매도, 화학과 금융, 통신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등락이 반복되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강세 속에 미래산업이 연이어서 급등세를 기록했고 포스코 그룹주 반등에 철강과 금속이 상승하는 가운데 TCC 스틸과 그다음에 사마 알루미늄 등 배터리 부품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유입되는 가운데 화학도 강세 기록하면서 효성화학과 하나솔루션 급등이 보였고요. 태경산업과 휴비스 등 맥신 테마주가 역시 일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반면 이제 섬유의복이 가장 부진했고 중국 소비 관련 기대 모멘텀 소멸되면서 화장품주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힘입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가 전개됐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와 의료 정밀기기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가 강세였습니다. 약간 오늘은 살짝 관망장세? 약간 이런 느낌이면 말씀하신 엔비디아나 뭐 금통이나 잭슨홀이나 이런 게 좀 지나가면 다음 주쯤에는 좀 방향 정합니까? 사실 이달 들어서 월 초부터 중순까지 너무 침체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말로 갈수록 이 낙폭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까? 좀 그 기대감은 조금 있는 시기이기는 한데 뚜렷하게 이 반등의 지원 사격이 될 만한 내용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보면은 2차 전지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든다라는 올라가고. 느낌 정도가 좀 전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원 사격을 받았다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내용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약간 환율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제 뭐 역시 이제 위안화가 좀 7.3 위안이 좀 벌써 네.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 부분을 이제 깨고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좀 환율에 대한 변화가 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굳이 이제 한국에서 별로 안 사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뭐 사고 팔고를 하지만 좀 오르기만 하면 기관들은 팔기 바쁘고 그러니까 수급이 결국 개인들 이제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코스닥은 샀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사긴 샀지만 오늘 산 것들 보면 뭐 대부분 에코프로 그룹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쏠림이 나타나고 아니면 이제 결국 맥신이라든지 초전도체 이런 쪽의 테마가 막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맥신 관련주 중에 하나는 어떤 종목은 오늘 하루 동안만 VI가 10번 이상 걸렸거든요. 진짜요? 아래 위로. 오. 네, 무슨 뭐 전국 뭐 초단타 대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용자들만 참여하는. 네, 그러니까 아래 위로 VI가 10번 이상 나왔다니까요, 한 종목이.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변동성이에요. 초전도체 종목도 알아보니까 하루 거래 정지, 하루 상한가, 하루 하한가. 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갈피를 못 잡는 테마주들이 뭐 언제 올라도 언제 빠져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일단은 이번 주 좀 지나봐야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관 합동 팀 코리아 6천억 원 미국 태양광 사업 수주 소식에 관련주 상승. 네, 오늘 뭐 태양광 특히 이제 한화솔루션의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같죠? 예, 최근에 폴리실리콘도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반등세가 조금 나오는 추세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폴리실리콘이 그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한화솔루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책 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6천억 규모의 미국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일단 밝혀졌습니다. 전일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이게 KIND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와 이제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 시티 펀드, PIS 펀드,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 탑선 이렇게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프로젝트 펀드 투자 계약과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6천억 규모의 태양광 사업 수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콘초 카운티 내에 여의도 면적의 6배,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로는 한 1,653개 정도 크기에 나라는 약 355만 평 부지에 459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는 준공 이후에 35년간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매년 약 852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 판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300kW시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24만 가구, 약 100만 명이
매일 쓸 수 있는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으로 생산된 전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간만에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네. 좀 불거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가장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등등 이제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제 코멘트를 줬는데요. 미국의 상무부가 태양광 우회 수출에 대한 관세부가 확정이 됐다. 사실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영향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국 상무부 쪽에 관련된 걸 제가 따왔습니다. 네. 사진 좀 올려주시면 이게 미국 상무부 쪽에서 나온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12월 예비 판정에 의해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우회 수출 관세부가 확정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동남아 쪽 우회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이걸 이제 관세부가 한다는 건데요. 중국산 웨이퍼와 일부 소재를 이용해서 동남아에서 최종 모듈로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동남아를 우회했다가 미국으로 들어간다고요? 중국산 웨이퍼와 일부 소재를 동남아로 갖고 가서 동남아에서 그거를 최종 모듈로 조립해가지고 그럼 동남아산으로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막은 건데 부과 대상은 BYD와 뉴이스트 솔라 이게 캄보디아 회사고요. 두 개가 캐나디안 솔라와 트리나 솔라 이게 두 개가 태국 회사고요. 그다음에 비나 솔라는 이제 베트남 회사거든요. 여기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제외된 비부과 대상은 한화 큐셀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진코 솔라 이 말레이시아 회사고 그다음에 보비에트 솔라 이건 베트남 회사거든요. 이 세 개가 비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태양광 패널 수의 75%를 4개 국가 아까 언급드렸던 국가 중에 4개 국가가 75% 정도 제품을 다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요. 우리한테는 수혜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쪽도 수혜겠죠. 현지 업체들도 수혜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최종 관세 확정에도 불구하고 24년 6월까지는 일단 부과가 유예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쇼티지니까 당장은 미국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4년 6월까지는 부과가 유예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치가 좀 유예를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태양광 업체는 하반기부터 내년 뭐 중반 이후부터는 동남아 저가 모듈과 경쟁하는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수혜가 맞습니다. 10개월 남은 유예 기간 동안에 동남아산 모듈 수요 확대도 아마 태양광 제품 가격 하반 경직성 확대 예상된다는 거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 미국 수출 중장기 가시성도 확보됐고 미국 공장 증설 후에 또 가격 경쟁 강도도 낮아진다는 입장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어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뭐 CS 윈드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다시 한번 좀 갈만도 한데. 아, 물론 이제 관심은 받을 수는 있죠. 네. 예. 별로 기대가 없으신가 봐요.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동향 등이 다 중요한 때니까. 네. 이런 게 뭔가 주가의 턴어라운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는 좀 약해요? 약하진 않죠. 뭐 어쨌든 5개 회사를 관세를 부과를 믿으면 가격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판매하는 것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하나솔루션 등을 포함한 뭐 모듈 회사들도 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나가는 가격이 꽤 괜찮게 수출 단가가 꽤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상당히 조금은 좀 긍정적인 호재이고 근데 신재생 쪽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이죠. 업종 자체가 워낙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한 분기에 뭐 실제 갑자기 확 이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이제 2030년까지 어떻게 규모가 증가되는 계획이 딱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로 접근해야 되는 업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수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어쨌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 캐파를 늘리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북미 자동차 공급망 개편 수혜 기대감 및 낮은 밸류에이션 분석 등의 자동차 부품 상승. 네, 뭐 최근에 지난주에도 일부 이제 그 인도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되면서 삼성증권에서도 인도 쪽에 부품 진출한 부품사들은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인도 쪽에 어떤 공장을 또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뭔가
그 테슬라보다는 1년 정도 전기차를 인도 현지에서는 좀 빨리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간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좀 선점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타타라는 회사가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인도 시장을 가고 있고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도 시장이 전기차가 5만 대 정도밖에 안 된대요. 현재 팔려 있는 전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 갖다 2030년까지 얼마 비중으로 늘리겠다고 한 이상, 근데 중국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인도 정부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은 BYD인가요? 진출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이 현대기아가 빨리 나가 있고 테슬라보다 인도 공장이 좀 1년 정도 전기차를 인도 현지에서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 그 자동차 시장으로 봐서는 인구 구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3위 정도 시장으로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기아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부품사들 그리고 현대기아의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밸류 체인들은 테슬라도 현지에서 만약에 부품 조달을 하지 않으면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국 업체들에게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조달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레퍼런스가 또 있는 이미 이제 테슬라 쪽으로 전기차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인도 진출한 부품사들은 또 특히 봐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삼성증권에서 지난주 이야기를 한 것도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울투자증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따르게 했는데요. 결국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중에 왕성차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증가됐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의 시각이 부품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런 이슈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작년까지는 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지만 그러니까 볼륨 증가에 의한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믹스 개선이나 뭐 환율 효과 등등 때문에 완성차는 좋았고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부품단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부품사들은 사실 좀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조금 지연되거나 뭐 출하량이 좀 적었거나 그런 게 있는데 하반기 이후 내년 정도 되면 Q의 증가가 나온다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각 뭐 OEM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차들 브랜드마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Q의 증가에 대한 수혜를 보험사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자동차 산업 내의 가장 큰 구도적인 변화인 북미 자동차 공급망의 개편 영향과 더불어서 뭐 한국 부품업체들이 역시 이제 국내 부품사들이나 자동차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워낙 낮게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사실 어렵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특히 북미 쪽의 자동차 공급망의 재편의 수혜이고요. 네. 미국은 2030년까지 최소 300만 대 신규 생산 증가와 현재 대비 3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결국 미국 내 전용 전기차를 신규로 건설 중인 현대, 포드 진영 중심으로 신규 부품 공급망 형성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북미로 몰려들면서 자동차 산업도 멕시코 쪽도 상당히 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다울투자증권에서 지역별 신차 수요와 생산의 비교인데 이 갈색으로 보이는 게 생산이고요. 파란색이 판매입니다. 보면은 대부분 보면 유럽과 중국은 거의 이제 생산과 그다음에 수요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니까 자급률이 거의 100% 수준까지 유럽과 중국은 올라왔다라고 다울투자증권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 대비 생산이 현지에서 상당히 좀 모자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이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국 쪽에 생산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생산과 판매를 좀 평가를 한 도표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은 어느 정도 자급률이 현지에서는 자급률이 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 대비 생산이 좀 적다. 그래서 아마 판매 쪽보다는 생산 쪽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전략이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성장의 볼륨은 미국 시장에서 성장의 볼륨이 있다라는 아마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도표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근거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예. 판매가 140만 대? 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연 기관차까지 다 합한 지금 트레일링이라고 하면 약간 신차 수요가 네. 지금 이게 뭐 월간 단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연 단위 올해 판매 신차 수요가 140만 대라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고 나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다 여기서 공개해버리면 신의 자료실을 들어갈 니즈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차트만 보고 네. 지금 뭐 쇼티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내용. 이게 리포트가 89페이지짜리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튼 이제 이게 이제 주는 암시하는 이유는 아마 뭐 우리가 숫자에 대한 논은 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냐 부분들은 좀
긴 리포트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핵심은 하나예요. 유럽과 중국은 현지에서 충분히 만들 수 수요를 있는, 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미국 쪽은 판매량 대비해서는 현지 생산량이 좀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앞으로 미국 내에 네, 생산을 현지에서 많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륨 증가 가능한 지역은 북미 쪽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차트대로 따지면은 유럽하고 중국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또 다른 자금률이 뭐- 된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그 아마 신차 관련된 뭐 좀 모자라는 그리고 이제 좀 그 다른 차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안 가져왔는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쪽은 대부분 다 그 생산량이 판매 대비 조금 더 우위에 더 있는 쪽으로 높고. 평가가 됐고 미국은 현저하게 떨어진 거로 이제 평가가 돼서 그러니까 다른 차트도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다울투자증권에 한번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 계속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생산량의 캐파가 못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좀 시장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주요 OEM별, OEM은 이제 완성차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쪽에 EV 생산 캐파 증가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GM, 포드 등등을 포함해서 23년부터 26년까지의 생산 캐파 증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가 되니까 114만 7천 대 정도가 이제 EV 생산 캐파인데요. 26년 같은 경우는 336만 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연간이겠죠. 아마 생산 캐파로 본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비 한 3배 정도가 26년도 정도 되면 EV 생산 캐파가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GM이 이제 15만 대 정도 하다가 60만 대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연간 단위로 EV를. 포드가 12만 대에서 60만 대. 뭐 도요타는 아예 없는데 26년도에는 20만 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폭스바겐은 조금 보수적이네요. 5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70만 대에서 120만 대까지 늘어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26년도에는 EV가 이제 연간 한 330만 대 이 정도, 300만 대 정도 수준의 캐파 볼륨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EV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캐파가 그렇게 지금 생산 캐파 증가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EV 부품으로 업체별 완전히 새로운 주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24년 10월에는 현대기아 미국 신공장도 가동되니까 어쨌든 미국 현재는 볼륨 증가 원전이 있는 게 EV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중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25년 기준으로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MS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북미 쪽에서 12%를 도달을 한다면 이제 가정이죠. 부품업체의 현지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 이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뭐 5배 내외, PBR이 0.5배에서 1배 내외 수준의 부품사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상당한 수준의 완전 마진을 갖춘 가격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BSA 관련된 미국 진출 업체들입니다. 이 보시면 모비스가 이제 배터리 시스템 쪽이고 뭐 현대기아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SL이 BMS 그다음에 덕양산업 뭐 그다음에 화신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NVH 코리아 이런 쪽도 대부분 다 BSA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쪽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차세대 신사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대원강업 뭐 스프링이라든지 구동모터 코어 이게 차세대 신사업 쪽인 것 같고 PHA 같은 경우도 레치 그다음에 우리산업은 열관리 부품 그다음에 우신 시스템은 시트벨트 뭐 이런 쪽으로 신사업 쪽에 관련된 주목을 해야 될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포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부품사들도 오늘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 중국이 테슬라한테 어느 지역에서 너네 데이터 수집하지 너네 중국에서 뭐 여기서는 팔지 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자동차도 뭔가 전략 무기화 되는 거 아닌가? 반도체처럼 약간 이런 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리송하기도 하고. 자율주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겠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러면 중국에서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 거기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엄청나겠죠. 그렇죠. 뭐 구석구석 골목마다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틱톡도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결국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우려는 뭐 하나의 그냥 뭐 정말 그럴지 뭐 그게 뭐 어떤 그 정말 어떤 군사적으로 뭔가 쓰기 위한 데이터를 뭐 누가 제공할 것인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불안감은 있는 거잖아요. 불안감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국 현지는 전기차가 이미 이제 30%를 훨씬 넘어서는 네. 보급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급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약간 찬 시장이죠. 30% 초중반 정도까지 이미 전기차의 보급량이 나왔고요. 뭐 50%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장 속도는 분명히 약간 완만해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은 뭐 미국이 한 7% 정도 되나요? 전기차 보급률이?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좀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쪽에서의 볼륨 증가는 뭐 전기차 쪽은 역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부품사들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부품사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전기차 쪽에 자기네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어떤 EV 쪽에 들어가는 뭔가를 잘 하고 밸류 체인으로 정말 이 조인을 했던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완성차 좀 관심이 조금 최근에 다운되고 있어서 네. 약간 조금 비껴간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완성차가 약간 시들해졌잖아요. 네. 뭐 1분기, 2분기 그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아웃퍼폼을 못하고 뭐 이렇게 완성차 또 빠져 있고 뭐 최근에 올라간 건 한 10% 정도 또 빠져 있죠.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는 또 수요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자꾸 2분기가 이제 실적으로는 피크다. 계속 그런 이야기니까 이제 볼륨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내연 기관만 뭐 볼륨 증가한다 그러면 멀티플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쪽에서의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마켓쉐어를 현대기아가 보여주느냐에 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뭐 멀티플 상향 조정이 대폭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정말 왔으면 하는데 국내 뭐 모델들 괜찮잖아요. 뭐 테슬라 잘하지만 네. 현대기아도 잘 만들고 있어서 빨리 어떤 현지에서 공장 만들어지고 MS가 빨리 올라오고 일본 업체가 미국에서 되게 좀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하다가 전기차를 제대로 못하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닛산이나 미쓰비치 이 정도는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뭐 도요타는 모르겠어요. 좀 넘사벽일 수 있는데 닛산, 미쓰비치 정도는 뭐 전기차 쪽으로 본다면 그 각각의 그 회사들도 거의 미국에서 뭐 MS가 한 10%대거든요. 각각이. 닛산하고 미쓰비치 정도도. 근데 우리는 현대기아 합해가지고 한 10%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닛산, 미쓰비시만 한 5%대로 확 주저앉아 버리면 양쪽에 5%씩 가져오면 현대기아가 한 10% 땡겨버린다. 그러면 MS가 한 20%대로 그쵸. 올라가 버리면 멀티플이 한 2배 이상은 가도 되겠죠. 현대차는 네. 진짜 50만 원 가도 싼 거 같은데. 항상 싸다고 하죠. 근데 이제 항상 싸죠. 항상 싼 게 문제예요. 항상 아, 싸죠. 항상 싼 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좀 주춤거릴 때 네. 어쨌든 그런 전기차 쪽에서 MS를 확실하게 좀 가져오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좀 생기면 참 좋겠죠. 제 첫 차가 캠리였는데 토요타 캠리. 네. 그러고 나서 GM 탔고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거 탔었는데 저는 현대차, 기아차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업종 뉴스. 들어보죠. 중국 관련주 안 좋았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잡음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 같은 경우에 채권 상황이 불확실하다 발표하면서 또 흥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이제 불안감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다그룹의 파산 보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를 이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흥다 측은 청원서에서 홍콩과 KN제도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어떤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이제 핵심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다만 그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흥다그룹의 현지 계획대로 대외 채무 구조조정 진행 중이고 그룹의 달러채는 뉴욕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절차상 신청한 것이지 정상적인 대외 채무 구조조정의 일환일 뿐 파산 신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흥다그룹이 뭐 엄청나게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시장이 뭐 엄청나게 충격을 바로 받거나 무너지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외 채무 구조조정의 일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파산 신청은 아니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 성장을 견인해온 뭐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뭐 더 지속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기반 시설이나 부동산 개발에 정부가 대규모로 지분을 쏟아부었지만 사실 뭐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뭐 심각한 뭐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제를 조금 하기 힘든 수준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다른 걸 좀 가져와 봤는데 현대자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좀 띄워줬는데요.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체 GDP 가운데 부동산 의존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국가별로. 국가별로. 예. 이거 그러면 자료 잘 나와 있네요. 네,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차이나거든요. 차이나가 제일 높긴 높아요. GDP 가운데 부동산 의존도가 한 28% 정도로 중국이 제일 높긴 합니다. 높긴 하죠. 그리고 프랑스가 한 20%, 스페인이 그 밑으로 있고 뭐 재팬도 한 20% 가까이 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 한 7 이 정도 되죠. 그 밑으로 뭐 핀란드나 사우스 코리아는 15%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거 한번 찾아봤었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 같은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그 부분은 저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 집계가 돼서 전세까지 같이 합치면은 20% 정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세 들었던 것 제도가 사실 한국만 한국만 거의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어떻게 반영시킬지 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게 해외 쪽에서 나온 소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증권에서 아마 이 자료를 언급하면서 코멘트를 했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본다면 현재 그 GDP 가운데 부동산 의존도 28%로 중국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먼 관련된 우리나라가 모멘텀이 15%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게 이제 전세나 뭐 다른 예.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 부분들을 조금 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수도 한번 있겠습니다. 다루다 이상해서 더 찾아봤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세 그나마. 제도를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세 네. 제도를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할지가 좀 기준도 모호할 것 같긴 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는 제도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전세 제도를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집주인이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그럼 돈 날리는 거냐? 날리는 건데 그래서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 오래된 전통이다 그랬더니만 아예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제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벽개원 이슈가 그 과거 헝다 사태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네. 중국 정부가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헝다 그룹 이슈 당시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제 질서 있는 해체로 방향성을 틀면서 사태 수습을 했던 바가 있고 추가적인 개입이 또 가시화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뭐랄까 극복이 될 만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좀 극복이 될 만한 것으로 일단 현대증권에서는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개원 사태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3.7% 하락했고 뭐 코스닥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는데 헝다그룹 사태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8% 빠졌고 코스닥은 약 4%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난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한 3.7% 정도 빠졌으니까 아마 사태 효과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해당 이슈가 이미 시장에 벽개원 사태 정도에 대한 해당 이슈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현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추가적으로 뭐 더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시장에는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반영이 됐다라고 현대증권은 일단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아까 이제 초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인민은행이 일단 1년 만기 LPR을 뭐 일단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조금은 뭐랄까 아쉬운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그 우려가 좀 있다고 아직까지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네. 한 2억의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 대응에 대한 사례를 좀 했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첫 번째로는 컨트리 가든 이게 벽개원이거든요. 네. 첫 역내 채권 만기 연장안을 확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대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만기 도래 예정인 16백개원 05라는 채권이 있는데요. 만기를 3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응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같고 계좌당 10만 위안 선지급 그리고 만기 시 이자 상환 그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채권자회의 계획, 채권자 회의가 개최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3년의 만기가 연장됐다는 점에서는 대응이 1차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응으로서는 이제 신호오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24년 만기 어음 관련된 조정안 발효가 됐고 디폴트가 면제됐다고 확정이 됐고요. 8월 21일부터 또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쪽의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벽개원이나 신호오션 같은 데 부분들에서는 대응이 일단 나온 것으로 일단 한화투자증권을 언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중국 당부 등등을 포함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대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응이 채권도 되고 있다.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쪽은 좀 피해가면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이슈들 보면 우리나라랑
정말 많이 비슷하구나. 저출산에다가 청년 실업 높고 부동산 의존도 높고 우리도 뭐 레고랜드로 한번 출렁이었었지만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도 뭔가 노이즈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전에 나왔었던 네. 그 부분은 자료. 부동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건설 투자, 건설 네. 투자. 총 고정자산 부분에 대한 자본 형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구성 내에서 그게 얼마나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 네. 부동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고정자본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되게 엄청 높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건설 투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공공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이다라 보시면 되는데 저건 이제 부동산으로 엮어서 해보면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관련된 수입 제품 검사를 전기차, 배터리 등의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일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타이어, 알루미늄, 강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 이게 CBP라는 곳입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이라 해가지고 CBP의 압류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아울러서 이제 CBP가 지난달 의회 보고서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이 모니터링 대상인 잠재적 위험 영역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국발 관련된 어떤 부품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뭔가 뭐 제한을 두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당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데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영국 셰필드 한람대의 연구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해당 연구가 주요 자동차 업체 거의 모두가 신장 지역 강제 노동 생산 제품에 노출됐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중국의 부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딴지를. 뭐 압류하고 막 이렇게 약간은 좀 들어오게 좀 막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국내 업체에서는 일단 호재가 뭐 어쨌든 센티적으로는 호재가 네. 될 수 있죠. 어떻게 우회할지는 모르겠지만 호재가 될 수 있는 센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에코프로 전 이동채 회장이 이제 2년 구속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센티로 금요일 날인가 또 빠져버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그 7월 달에 양극재 수출량이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양극재 수출량이 빠지다가 7월에 튀어 올랐는데 상당히 좀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흐름에서 양극재 수출량 중에 특히나 이제 청주 지역 쪽에 수출량이 한 35% 정도인가요? 35% 정도 아마 튀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월별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6월달 대비 그렇게 튀었는데 월별 기준으로서는 아마 역대 최대 수출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에코프로 BM하고 LG화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 지역의 에코프로 그룹은 수출량이 Q가 굉장히 좋았다. 7월달에. 그래서 사실 주가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은 사실 리바운딩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뭐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이 됐지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2년 확정이 됐는데 실형이.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펀더멘탈이 갑자기 뭐 없던 게 막 악재가 나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빠질 만한 이슈는 좀 아니었다 보이는데 지난주 금요일 빠진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고 Q의 증가가 7월에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은 사실 튀어 오를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인데 13% 정도 전월비 대비 상승했습니다. 수출량이. 근데 나쁘지 않은 그림이긴 하지만 다소 아쉬웠죠. 근데 네. 3분기에 테슬라가 물량을 좀 줄인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양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숫자죠. 그러니까 튀어 오르는 힘도 좀 약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물량 증가가 양극재 쪽에 NCM, NCA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토탈 양극재 수출량이 7월 달에 어쨌든 튀어 올랐다. 뭐 물론 이제 ASP는 빠지겠죠. 단가는 빠지겠지만 Q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 빠진 상태에서는 리바운딩의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8, 9월 달에 지표를 보셔야 되고 3분기 숫자가 Q가 좋아지면 4분기는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에 약간 이연된 물량들이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Q가 증가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는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지켜볼 필요도 사실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소 좀 대장주 역할을 한 것들은 7월달 지표가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주가들은 올라왔는데 뭐 그에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TCC 스틸이나 일부 이제
뭐 관련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2차 전지 부품들도 좀 올라오는 부분도 보이는데요. 다만 좀 변수가 또 하나 생겼죠.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다음 달 중에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KB인가요? 용감한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뭔가 막는 수급이잖아요, 이거는. 뭐 막는 수급이다라고까지 뭐 볼 부분은 아니지만 네, 네, 네. 어쨌든 시기적으로 워낙 관심이 집중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KB 맞네. 예, 제 기억으로는 KB증권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최초로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나오니까 글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양쪽으로 어떤 포지션을 해칭을 하고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르든 내리든 뭐 수익을 볼 수 있다면은 뭐 투자자 방법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ETF의 에코 형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진짜 용감하네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주식을 봐도 주식 선물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커피 뭐 맞아요. 이게 있으면 뭐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현물을 사놓고 주식 선물로 뭐 약간 했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나쁘다기보다는 뭐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주가라는 게 뭐 2차 전지가 안만 좋아도 한 방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지 정도로 좀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용감하긴 한 것 해지 같아요.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인버스 ETF를 다음 달 중에 출시한다. 좀 용감한 것 같긴 합니다. 에코프로가 비중이 23%, BM이 14%, 엔솔이 12%, 퓨처엠이 1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부장님한테 잠깐 여쭤봤었던 게 네. 8월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기존의 주도주를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뭐 중국 리오프닝 얘기고 나오고 하니까 자본주에서 소비재로 전환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여쭤봤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기존 주도주를 다시 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2차 전지 기존 주도주가 더 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미반도체도 네, 급등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그다음에 뭐 두산테스나 이런 것들 아직 짱짱하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미용기기들 전부 오늘 신고가 다 뚫어버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렇군요. 클래시스 7% 급등하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 장중에 막 5% 이상 급등 나왔죠. 등등 미용기기 등과 포함한 뭐 숫자로 보여주는 주도 섹터들이 역시나 오늘 강했고 신고가를 뚫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가는 분위기. 근데 이제 밸류 부분은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밸류는 이제 조금 단기 밸류는 뭐 기존에 15배, 20배 봤다가 네. 뭐 한 30배, 25배, 30배 가까이 온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밸류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가 되긴 됐거든요. 좋은 건 알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뭐 매물벽을 뚫어버린 그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금 더 가는 모습이 결국은 숫자로 증명하는 애들은 간다. 이런 쪽에서는 뭐 충분히 틈새에서 우리가 뭐 테마주 말고 좀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섹터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맞습니까? BAP님께서 특정 산업에 대한 인버스 ETF는 국내에 없었다? 맞아요? 좀 기억하시기로는? 산업 인버스, 인덱스나 반도체 저것만 인버스 있었어요. 이런 거. 저도 그 ETF에 대한 항목을 다 찾아보지는 않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없지 않을까 싶기도 인덱스는 한데. 확실히 있는 거는 알겠지만 그렇죠. 업종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와, 파격적이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음식료 6개 수산 테마. 예, 이유가 이건 뭐 있었죠.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밝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방류를 개시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날짜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좀 빠르게 아마 방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은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야기하는 뭐 테마주들이죠. 뭐 결국은 뭐 그러면 반사수혜를 뭐 6개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부 뭐 CJ 시푸드나 우양, 뭐 마니커, 정다운, 푸드나무 등등의 6개 수산 테마 등등이 뭐 움직이는데 이건 정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또 그러면 또 뭐 소금주가 움직일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결국 뉴스에 의한 테마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KB증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K-디스플레이 2023을 통해서 차량용 OLED죠. 뭐 결국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인했다라고 이제 오늘 커멘트 리포트를 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차량용 OLED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커멘트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이 옴디아에 따르면은 차량용 OLED 출하량은 27년도에 917만 대로 올해 148만 대에서 4년 만에 6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굉장히 좀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27년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126억 달러로 22년 88억 달러 대비 약 43%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LCD 대비 소비 전력도 60% 정도 작고 그리고 무게도 80% 가볍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최적의 디스플레이로 평가가 되고 있고 뭐 당연히 굉장히 대화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OLED는 당연히 전기차 보급률과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파른 성장 곡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OLED 관련 쪽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P 시스템이나 D&T, 파인텍 등이 주가가 올랐는데 뭐 이것도 뿐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IT 쪽에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네. 첫 첫 번째로는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건 트렌드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트렌드폴스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겁니다. 이게 아이폰 15 패널 공급 현황 관련된 트렌드폴스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LG 디스플레이와 BOE의 패널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MS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 6.7인치 패널 쉐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BO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개발에 모두 참여했는데 LTPS하고 OLED 기술 우수성은 인정을 받긴 했지만 펀치 블랙홀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내믹 아일랜드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플 폰 사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L자형 요 위쪽에 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막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새로 나온 네. 게 그쪽에 약간 어떤 뭐 패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엄격해지면서 BOE가 좀 품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하량이 BOE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그걸 커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신모델의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70% 육박할 것이다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이폰 패널의 주요 공급업체로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전반적인 배송 일정에는 아주 약간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미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는데 아이폰 탑 스마트폰 관련된 2분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시장 조사 기관인 MOVR의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사용 현황 리포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2분기 기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11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1 4.88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거든요. 그 뒤로는 아이폰 13, 그다음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그다음에 아이폰 12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게 아이폰 15잖아요. 나올 거가. 네. 나올 거가 그죠? 네네네. 그럼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이폰 11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뭐 13, 그다음에 뭐 아이폰 12 정도니까 꽤 썼다는 거죠. 한 2, 3년 이상. 모델 자체가. 그래서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 그 시장 조사 기관에 커멘트를 이거는 통하면 판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제일 가지고 있는 네네, 제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네네, 게 그렇습니다. 11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체 수요. 그렇죠. 아주 최신 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고 가지고 있는 폰은 아이폰 11이 가장 높게 바꿀 때가 됐다. 형성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 기반한 아이폰 15의 판매 호조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 조사 기관이 MOVR 해외 쪽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 증권에서 코멘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15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이번에 아이폰 15가 많이 바뀐다고 좀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특히 이제 충전 방식이 C 타입으로 C타입으로 바뀐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네요. C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안쪽에 애플이 칩을 넣어가지고 애플이 제공하는 C타입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애플이 그 제공하지 않는 C타입은 고속 충전을 막아놓는 그런 칩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또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호환은 되는데 다른
그러니까 애플이 제공하지 않는 10 타입의 충전기는 고속 충전을 약간 못하게 굉장히 느리게 하는 칩을 박아 넣었다는 기술적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걸 사야만이 애플 폰의 고속 충전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칩을 하나 박아 넣었다는 이야기가 딴 있어요. 생각하지 마라 뭐 약간 그렇죠. 좀 결국은 그런 우리 거 쓰라는 경고네. 이야기죠. 예. 아니면 뭐 천천히 뭐 충전하든가 그거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UX가 너무 폭력적이야. 막 뭐 이거 안 되게 해놓고 볼펜 하나에 막 5만 원씩 7만 원씩 받아 먹으니까 이거 그래도 장사 잘 되니까 주주들은 좋겠어요. 그래도 다 사는 사람 있고. 그렇네요. 근데 뭐 못하게 막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늦게 될 뿐이죠. 애플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저는 이 폴더블 폰 쓰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바꿨는데 어떤 애플의 전략은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기 유학 갔을 때 팀쿡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경영대에서.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LG를 쓰고 있었거든요. LG 들이밀면서 이렇게 셀카 찍었더니 안 찍는다고 가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애사심은 있어야 저렇게 장사를 잘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 어떻게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예. 오래돼서요. 지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뭐 몇 가지 더 많은데 네. 뭐 이거는 이제 그 시내 자료실에서 한번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의 웹젠 소송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NC소프트 웹젠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웹젠 게임 사업부 입장문입니다. 이거 띄워주시면 빨갛게 네모난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바로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NC소프트도 주가가 오르고 웹전도 오르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약간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NC소프트의 승소가 이루어졌지만 판결을 단순화하면 이게 리니지 M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니지 입장에서 NC소프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번 판결문에.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승소를 했지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를 차용해서 모방한 웹쟁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돼야만이 NC소프트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부 차용한 것에 대해서 R2M에 대해서 일부 차용한 부분을 이제 판결문에서는 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C소프트에도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웹젠 같은 경우도 아주 악재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NC소프트도 오르고 그다음에 웹전도 오르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올랐어.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케이지 워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당장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종목 다 오늘 둘 다 플러스, 다 세 종목 다 플러스예요. 재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사진 보시면 리니지 M과 R2M의 매출 비교인데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회색이 리니지 M이고 그다음에 푸른색이 R2M이거든요. 네. 그 R2M이 만약에 뭐 서비스가 정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리니지 M으로 넘어와봤자 얼마 넘어오겠어요? 그렇네요.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이 다울투자증권에서는 NC소프트의 어떤 호재라기보다는 이 서비스가 만약에 중단될 위험이 있는 종목에 대한 악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의 호재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엄청난 호재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의 아키 에이지 워 매출 비교예요. 1분기하고 2분기 보세요. 네. 아키 에이지 워 매출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키 에이지 워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면 네. 그 유저들이 뭐 모르겠어요. 뭐 리니지 쪽으로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숫자상으로 리니지 쪽으로 만약에 넘어오는 게 보인다면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러스가 되는 건 웹젠의 맞으니까. R2M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케이지워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아케이지워는 이미 리니지 M보다도 훨씬 높은 매출을 하던 게임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고 네. 이게 되면은 리니지 같은 경우 NC소프트 쪽으로 좀 넘어오는 어떤 유저가 또 혹시 있을까에 대한 평가는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작이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기존작은 지지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NC소프트의 주가 상방을 가는 큰 모멘텀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웹젠과 카카오 게임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의 변수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 게임주 투심이 다 죽어서
이 뉴스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데 네. 신작 나온다 그러는데 막 이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슬픕니다. 네. 자, 그러면 빨리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박근형 부장님 데일리 인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